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58%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26%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동시에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저렇게 동시에 순매도를 한 것은 바로 이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은 이 기준금리 인상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 자본시장 전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메가톤급 폭탄과도 같은 겁니다. 자, 그동안 이렇게 돈이 늘었어요. 은행에서 채권 매입 그리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중에 계속 돈을 풀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돈을 풀었죠. 그런데 일단 중앙은행에서 먼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줄이는 우리는 이 변곡점에 딱 놓여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돈이 줄어드는 변곡점 바로 아래 지점에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투자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돈이 늘어나게 되면은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이 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상승해야 하는 게 아니라 돈 가치 하락에 따라서 재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돈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주식 가격도 이렇게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돈의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반대로 실물자산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게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주식 가격도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또 멀리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 늘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돈을 풀다가 지금 중앙은행에서 일단 돈을 먼저 줄이기 시작했고, 아직은 정부에서는 부채를 내서 돈을 푸는 확장재정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언젠가는 정부에서도 좀 긴축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톤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동안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만들다가 이제 민간으로 이렇게 이양을 하는 그 중간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돈이 좀 줄어드는 이런 시기에 우리는 물량을 갖다가 좀 더 수익률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잘 될 거라 보고 좀 더 모아두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인상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더라도,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을 겪으면서 하락을 하더라도, 이거는 돈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돈의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이렇게 민간에서 돈을 만들게 되면 돈이 무한정 또 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돈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정리를 하면은 이런 거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단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요 변동성 구간을 이용해서 물량을 갖다가 계속 모아가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유동성 관리에 이상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온전하게 자기 돈을 가지고 100%내 돈으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그 이자를 못 내다가 내 자산을 갖다가 탕진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성 관리만 잘하게 되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솔직히 별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만전을 기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부동산 가격 뭐 조정, 부동산 주식 시장도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멀리 보면 하여튼 괜찮아요.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재산을 지키고 또 뭐 계속 재산을 불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면서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되면은 돈 관리, 유동성 관리를 못한 사람은 부동산을 다 잃을 것이고, 또 그리고 주식 뭐 담보 대출을 통해서 매수하거나 이렇게 유동성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또 주식도 다 잃을 겁니다. 이때 부의 재편이 일어납니다. 돈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구간에는 누구나 다 손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은 항상 돈이 늘어나지만 않고 이렇게 돈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것을 반복을 합니다. 그 중간에 이런 위기의 시기가 있을 때 유동성 관리, 그리고 주식에서는 주식과 유동성 그 현금 비중 조절을 잘 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계속 부를 정식시켜 나갈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은 요 기간에 부를 잃고 탕진을 하게 되거나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우리가 접하고 싶지 않은 뉴스, 돈 때문에 뭐 안 좋게 되었다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자, 큰 개념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일단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0.5에서 0.75%로 인상을 했는데, 올해 10월달하고 11월달에 한 번 더 금통위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내년은 상반기 5월달에 이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일단 미국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흥국이잖아요. 그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미리 좀 지켜둘 벽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이나 11월쯤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사를 지금 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한 번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이 늘어난 시기에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줄어드는 시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을 이용해서 하려고 준비를 잘 해뒀죠. 유동성 관리, 그리고 현금 주식 비중 관리 잘, 오래전부터 제가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해뒀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뉴스들 좀 보면은, 일단은 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갖다가 인상한다, 뭐 대충 이런 뉴스들이 있고, 또 추가금리, 지금 현재도 금리가 여전히 낮다, 추가금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한국은행에서 저렇게 기준금리 인상을 갖다가 전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바로 지금 자산 불균형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산 불균형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이게 파이낸셜 뉴스에서 최근에 나오는 겁니다. 하도 자주 나와서 저도 몇 번 봤는데, 저는 이 다큐도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다큐도 많이 봤을 거예요. 2016년에 MBC 다큐멘터리에서 서울 집값 미쳤다 이런 주제로 지금 불평등, 빈부격차가 심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요때 전 세계 경기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 한 이렇게 지금 뭐 최근까지 계속 다 그런 겁니다. 최근까지 해가지고 한 2020년이라 봅시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전 세계는 저성장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저성장이 접어들어가 저물가, 저성장 이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세계 경제 물동량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라도 좀 살려보자 해가지고, 그때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랬죠. 정부에서 대출을 갖다가 좀 해준 적이 있어요. 집 좀 사라. 집 사라. 그러니까 한 2014년도까지만 해도 엄청 침체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2014년까지만 해도 엄청 침체였다가 한 2014년 후반기, 2015년 정도 접어들면서 정부에서 집 좀 사라 해서 부동산 가격을 띄워가지고 경기를 좀 부양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좀 알아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일단 우리나라 사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 즉 내수가 별로 큰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내수를 갖다가 해외 경제가 좋아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시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바깥쪽 경기가 좋지 않아서 수출을 갖다가 하지 못하면 국내 경기가 죽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정부에서, 이 박근혜 정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역대 정부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취한 정책이 어떤 거냐면은, 그때 한번 노태우 정권 때도 그랬죠. 그 주택 200만 원가 이렇게 건설해서 제공한다, 공급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나라의 경기가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은 부동산 경기를 동원을 해서 이게 엄청나게 경제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이용해서, 이게 굉장히 손쉬운 정책입니다. 임기는 짧죠. 5년밖에 안 되죠. 그 안에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이용해서 조금 경기가 안 들어갈 때마다 간간히 했었습니다.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국내 경기를 좀 부양을 시키고 했었죠. 이제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약발이 조금씩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 왜 약발이 줄어드냐면 예전에는 경제 규모가 요만큼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 규모가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 경제 규모가 작을 때는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하면 뭐 전체적으로 경기가 일어나는 것 같죠. 그런데 경제 규모가 점점 더 커지면서 이 부동산으로 어떻게 해도 전체 경기는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튼 우리나라 상황상 내수가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5년 만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각 정부마다 안 한다 하면서 이 부동산 경기를 갖다가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2015년에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어서 살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있었겠죠. 또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그러면 신용도 어느 정도 됐겠고, 또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겠죠. 그래서 이제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오른 거예요. 올라서 서울의 집값이 5억이 넘는다, 난리 났다, 이거 빈부격차 심하다 하면서 다큐멘터리까지 만들 정도였습니다. 사회에서 엄청 심각했었죠. 빈부격차 때문에. 그때 서울의 전세가 3억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 난리 났다, 나라 망한다, 이 빈부격차 심하다, 이게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인심을 잃었는데 그런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면서 막 엉망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기대를 했죠. 이게 개판이었으니까 예전에 너무 자본주의 세상을 갖다가 참 우습게 보던 사람들이 물가를 너무 높여놔서 지구를 우리가 살 수 없다, 5억이 넘는다, 어떻게 사나 해서 정부를 바꿔봤어요. 정부랑 바꿔서 이 정부는 잘하겠지, 뭐 늘 서민을 위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아파트가 지금 최근 조사된 거,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한 거에서 11억 1천만 원 정도? 이거지. 아파트 가격이 11억 1천만 원 돼서 11억 1천만 원. 경기도 평균 가격이 5억 7천이기 때문에 예전에 서울 집 사는 그 가격으로 경기도 집도 지금 달랑달랑 못 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죠. 이 박근혜 정부나 아니면 이 보수 쪽에서는 이 논리가 그거예요. 이 민간 경제가 살아나면 된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뭐 돈을 빌려줘서 부동산 가격이라도 올리면 민간 경기가 오르겠지. 대충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건데 이 진보 쪽은 항상 개념이 그런 거죠. 그 민간 너가 알아서 뭐 하겠노, 내가 더 잘한다 해서 규제 정책으로 막 이렇게 조지고, 또 정부에서 부채 내서 푸는, 하여튼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실패했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방법이 더 실패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건 실패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튼 이렇게 너무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고 하니까 한국은행에서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신용, 가계신용이 지금 2, 4분기 기준으로 해서 올해입니다. 1805조예요. 1805조. 엄청나죠? 돈이 이게 다 부채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속 부채만 늘어나니까 또 우리나라 문제가 있잖아요. 정부 부채도 문제가 되고 가계 부채도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나중에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을 밟으려면 이거 언제든지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죠. 이에 대비해서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항상 100%는 없습니다. 투자도 올해는 앞으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시소 타듯이 무게중심을 이쪽으로 좀 옮겼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이런 투자를 해야지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투자는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대출을 갖다가 주고 있어요. 이제는 뭐 신용대출까지도 막 줘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쪽에서는 지금 돈을 틀어막고 있죠. 한쪽에서는 금리를 지금 인상시키고 있죠. 아마 지금 돈이 딸랑딸랑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에 처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견디다 못해서 결과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금리 인상 속도는 무엇을 보고 하냐면은 다 압니다. 그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이렇게 금리를 갖다가 인상하잖아요. 그동안 하락하다가 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돈이 딸려가지고
파산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심지어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도 은행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알고 있어요. 이게 전체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도 그렇잖아요. 전체를 위해서 몇 명 죽더라도 불가피하다. 이런 개념이다. 아닙니까? 사회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전체를 위해서 뭐 일부 파산을 하고 이렇게 되더라도 불가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 파산이 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이 만약에 생각한 것보다 금리를 조금 올렸는데 이 파산이 생각보다 커져서 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갖다가 속도를 줄이거나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 사회 문제가 어느 정도 커지는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참고해서 아마 금리 인상 속도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겠지요. 일단은 돈을 털어막고 있다는 거고 이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뭐 요건 팁입니다만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2020년 기준입니다. 국민 순자산이 뭐 요 정도 돼요. 1경이 넘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88.3%라고 말씀드렸죠. 또 그리고 부동산은 오르는 동안은 상관이 없어요. 언제든지 팔 수 있지만 떨어지면 절대 못 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 좀 점검을 좀 해보고 나이대 점검을 해서 부동산에 너무 어떤 비중이 크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주택연금 이런 것도 한번 하면은 그 기준 그대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되면 주택연금도 지금은 또 전혀 바뀔 수가 있겠지요. 지금 주택연금이 떨어지는 걸 생각은 안 하고 오르는 것만 딱 기준으로 해서 정해놨습니다. 쟤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진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상황을 보고서 어떤 집 같은 경우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주택연금을 통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현 정부에서 실책을 한 거가 또 있죠. 실책을 한 게 어땠냐면 계속 이를 오른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게 만들어 붙습니다. 수요도 억지로 만들어 버렸었고 마음대로 거래를 잘 못하게 했어요. 사고 팔라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 중간에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사람들이 선뜻 못 팔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르는 기간 동안은 어떻게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그간 집 오르는 걸 보면 이거 오히려 차라리 안 하니만 더 못한 정책이었죠. 집값이 박근혜 때 5억이었는데 지금 11억이니까 차라리 이걸 안 했다 그러면 한 7, 8억 선에서 머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수요 공급을 손대버리니까 인위적으로 손대버리니까 11억까지 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이런 면에서 실책을 했다 보는데 진짜 큰 실책은 그거죠. 이 떨어질 때 있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마음대로 못 판다는 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급전지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쪽도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해 보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기준금리 인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자, 시장 좀 보도록 합시다. 시장을 보면은 오늘 뭐 수급이 좋지 않았어요. 뭐 다 팔았습니다. 세력들 뭐 일부 뭐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샀는데 이거는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나마 중형주 쪽으로 좀 들어오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보니까 그래도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이 12개 있습니다. 몇 개 안 되니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살펴보면은 지금 OCI를 세력들이 오늘은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옷의 태양광 쪽으로 또 다시 소식이 좋더라고. 그 KH바텍,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 매수를 했고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일단 이 메리트 화재 있죠. 이거는 수급도 좋고 뭐도 좋은데 이제는 끝났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하락 반전 앞으로 시장이 이 종목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신호들이 막 찍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상승하겠지만은 이제 이것도 너무 좀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것도 안 좋다고 할 때 사야 되는 겁니다. 메리트 화재는 일단 뭐 안 되는 걸로. 근데 이수 페타시스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만합니다. 이거는 그동안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요. 그쵸? 오르지도 않았고, 어중간하긴 해요. 어중간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세력들도 매수하고 있고 해서, 긍정적으로 볼만하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뭐 괜찮죠? 이것도 긍정적으로 수급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세력들이 이렇게나 많이 매수하고 있죠? 굉장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종목들은 뭐 좀 어중간합니다. 다
어중간해요. 그래서 뭐 요 두 종목 정도는 긍정적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어중간합니다. 자, 여튼 올게 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여기 올게 왔는데, 앞으로 뭐 재밌는 시장이 연출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돈이 없어서 이 사회에서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물론 뭐 저 위에 계신 분들이 위정자들이 똑똑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 참 좋겠지만은, 뭐 어느 정권이 잡든 누가 잡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국민을 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변곡점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의 변곡점,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변곡점이 왔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 정부에서는 또 누가 나서서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대처해야 됩니다, 저렇게 되면 저렇게 대처해야 됩니다 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대처를 해야 돼요. 알아서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 이렇게 대처하고,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또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알아서 유동성 관리 이렇게 하고, 현금 주식 비중 이렇게 하고, 알아서 대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짱구를 굴리면서 살아야지, 그냥 대충 살다가는 그냥 이래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